그럼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초급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가 없다. 이걸 알고 계신 분을 증여세 초급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왜 배우자한테 6억 원 증여해 준 게 증여세 초급자냐, 오히려 뭐 중고급자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절세하는 방법까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서 이제 절세의 방법은 내가 지금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면 배우자에게 시세대로 증여를 해주고 배우자가 나중에 5년을 보유하고 나서 그리고 팔므로써 양도세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예요. 집이 하나 그 뭐 3억짜리 집을 하나 사게 됐어. 그런데 이제 남편 명의로 할까? 이랬을 때 신혼부부가 오빠 우리 같이 공동 명의로 해야 돼. 공동 명의로 해야 나중에 뭐 집이 많아졌을 때도 차익도 2분의 1로 나눠지고 뭐 각종의 이제 뭐 보유세도 좀 절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마치 절세처럼 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에 이렇게 3억에 대해서 공동등기를 했는데 이게 6억이 됐어. 3억이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가 만약 있다면 양도 차익이 찢어져서 세금이 좀 줄어들 뿐 이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2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남편 명의로 3억 원을 샀다가 6억 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6억 원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6억의 취득가액이 바뀌면서 나중에 5년을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가 없고, 거꾸로 이제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3억 원짜리가 6억 원 되면 또 남편한테 증여해줘서 하면 되는데, 애초에 오르지도 않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그러한 증여를 통한 양도세를 줄이는 그런 걸로 활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두시라. 그래서 제가 초급자라고 이제 내용을 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급자. 보통 이제 배우자를 통한 이제 그 증여세를 안 내면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얘기는 하지만 배우자에게 이렇게 증여해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이 이제 저한테 그 상담하시는 것은 그 자녀에게 줄 때는 얼마나 되니? 라고 이제 많이 물으세요. 이 경우 그 자녀는 뭐 그 이제 최근친 자녀인 자녀도 있고요. 뭐 손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의 직계 비속이라고 해서 자녀, 손자녀 포함해서 그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대단히 그 우리들을 옥죄요. 왜냐면 5천만 원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절세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약간 생각을 좀 바꾸시면 증여를 통한 거액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한 번은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장세무사, 내가 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 장세무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 내가 남긴 재산 100억에 대해서 50% 세금이 상속세라는데 그게 맞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할아버님 그 배우자는 살아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많아. 그러면요 상속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제액이 이제 5억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머지가 3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냥 세율 50%를 곱하시고요. 4.6억을 빼면 그게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그냥 칠게요. 100억이면은 50%니까 50억에다가 4.6억 빼니까 세금이 뭐 한 45억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속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느냐, 이제라도 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 절세할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 원까지밖에 증여세가 이제 안 나온다는데 라고 해서 100억인데 뭐 나눠줘 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를 예를 들어서 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뭐 어떻게 냈다라고 싸게 냈다고 쳐도 만약에 5년 내에 돌아가신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나중에 다 봐가지고 그 상속세를 다시 추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뭐 10억 냈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다? 아까 제가 상속세가 4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증여세 10억 낸 거에다가 상속세 지금 45억 빼기 35억을 나중에 추징당하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오셔서 이런 상담을 하는 건 참 그 의미가 많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나 5년 이상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할아버지께서 5천만 원까지 뭐 증여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런데 상속증여세율은 높은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세율이지만 낮은 구간, 즉 공제액을 뺀 것에 1억까지는 10%, 5억까지 20%라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절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녀가 몇 분이나 되세요 했더니 자기는 이제 자녀가 3사람이고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며느리랑 사위가 있고 6사람이죠 가족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아이들 뭐 2셋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뭐 한 가족당 2명을 낳았으면은 또한 6명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80 몇 살이 넘어가지고 하면은 막 손자녀에 막 이렇게 하고 아기까지 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20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0이라고 그냥 가정하자. 내가 물려줄 사람이 20명한테 5억씩 나눠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 자녀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그 인척인 뭐 이제 며느리와 사위는 이제 1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그 공제도 그냥 따지지 않을게. 그냥 5억 원을 줬어. 그럼 그대로 다 세금을 증여세를 낸다고 해도 1억까지는 10% 1천만 원, 1억 초과분 5억까지는 20%니까 4억에 20%니까 8천만 원. 그래서 9천만 원씩 내요. 그럼 20명한테 나눠서 20명이 그렇게 그 5억씩 뿌려주면 100억을 다 뿌렸고 각각 1인당 내는 증여세가 9천만 원이야. 그러면 20명이니까 18억을 내는 거예요. 18억의 증여세를 내서 100억을 다 뿌렸어요, 증여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까 상속세가 50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차이 30몇 억을 추징 당하시는 거고. 그런데 5년 이상 사신다면은 그러면 그 나의 최근 친자녀 3사람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 그냥 프리해졌어요. 이제 증여로 다 세금은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만약에 1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5억 준 것도 다 프리해져. 즉 증여하고 10년이 넘었다? 그럼 상속세에 합산이 안 돼요. 상속은 외의자에게 주면 5년,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렇게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면 50억 낼 거를 미리 그렇게 나눠주면 18억으로 세금을 세이브하고 32억을 절세할 수 있는 이거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5천만 원의 증여공제가 된다는 사실만 알 뿐 증여나 상속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5억까지 낮다는 것을 모르셔가지고 미리미리 재산을 뿌리지 못하는 그런 게 많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은 아 내가 거액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계속 안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나는 뭐 모르겠지. 절반이나 상속세를 내는지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반을 세금을 상속세를 내느니 미리미리 자녀에게 나눠주시고 뭐 자녀 수가 적다면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뭐 저 이렇게 공제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시면은 거액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제 뿌려가지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렇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요. 뭐 보통 그런 사례보다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을 이제 보통 이제 증여해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자녀들 그 시집 장가 보낼 때 찾아오세요. 먼저 이제 딸 시집 보낼 때 찾아오세요. 세무사님, 제가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딸한테 이제 뭐 혼수도 해줘야 되고 예식비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 2억 원 써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없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 준비를 할 생각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요?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그 자녀 키울 때까지 교육비도 주시고 양육비도 내주시고 이렇게 키웠잖아. 그리고 이제 시집장가 간다니까 이제 혼수 비용도 내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증여세 내신 적 있어요? 없지. 이제 증여세라는 건요 재산을 줄 때 내는 거예요. 비용을 대줄 때는 즉 부양 비용 같은 거를 대줄 때는 그런 건 증여세가 없어. 그걸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혼수비 대주는 거 그런 거 증여세 내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그건 됐어. 근데 이제 아들 장가 보낼 때 이제 찾아오시는 부모님은 우리 아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뭐 3억을 해준다. 뭐 집을 조그만 걸 3억짜리 사줬다. 뭐 얼마니? 라고 이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뭐 싸게 한 2억 원, 싸진 않지만 아무튼 2억 원을 증여해준다고 쳐봐요. 그럼 5천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없으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데 1억까지 10%니까 1천만 원, 5천만 원은 20%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2억 원을 아들한테 전세 보증금 또는 집을 사주면 2천만 원을 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생각하고 우리는 한 식구야. 내 거나 네 거나. 내한테 2억 원 있었던 거 우리 아들한테 2억 원 넘겨줬다고 해서 국가에다 2천만 원에 내냐? 라고 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냥 통장으로 쓱 아들한테 2억 원 넘겨주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이체를 해줘. 그것도 알까요? 라고 이제 물으세요. 그게 뭐냐면 세무공무원이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야 뭐 증여 등기가 나면 당연히 법원에서 알고 세무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당연한데 자금 이체한 내역을 아느냐 물으시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사를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왜냐면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안 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탈세를 하시지만 제가 나가는 길에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시고라도 꼭 오래 사세요라고.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 쳐다보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금 거래 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조회하는 일은 없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라든가 뭐 강남 같은 데 이런 데가 막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세무공무원이 이제 조사 권한이 생기니까 조사할 때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사모님이 뭐 아들한테 2억 원을 그냥 몰래 줬는데 금융 통장을 이체해 줬는데 10년 내에 돌아가셨어.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다 세무공무원이 금융계좌 조회하다 보면 4년 전에 아들한테 2억 원 몰아줬네? 증여세 그때 신고 안 했네? 이러면서 이제 추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언제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조회는 보통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이제 금융 조회를 합니다. 이 때문에 어쨌거나 상속이 됐을 때 금융 조회가 되는구나.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현금으로 줄 돈도 없고 내가 사실은 그냥 한 2억 원짜리 이게 뭐 그냥 사이즈가 좀 작은 집이 하나 있어. 그런데 4명인데 아들 장가 가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그 집도 안 갖고 장가 왔냐 하면 며느리가 구박하고 그럴까 봐 명의는 아들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러면 증여세가 뭐 증여 등기가 일어나니까 2천만 원 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내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집이 한 채 있으시다 그랬지. 아들은 집이 없고 그걸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증여로.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사모님 그 집 2억짜리를 담보로 어떤 금융권이든 가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찾아오세요. 내가 알아봤더니 1억 5천까지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그 집 담보로 1억 5천까지 최대 담보대출 받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2억 원의 집에 빚이 1억 5천 낀 집으로 바뀌어, 그 집이. 그러면 그 돈 1억 5천은 사모님이 통장에 넣고, 그 돈은 사모님이 펑펑 쓰고 그냥 잘 쓰세요. 그리고 그 집과 그 담보대출을 묶어서 아들한테 그거를 증여해 주세요. 그러면 집의 명의도 이전되지만 빚도 아들한테 이전이 돼. 그러면 상속증여는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억 원의 집과 부채 1억 5천까지 줬기 때문에 순재산 5천만 준 거고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증여세는 제로가 돼요. 즉 그냥 주면 2천만 원 증여세 낼 거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빚을 껴주면 증여세가 줄어들죠. 대신 이런 상속증여는 앞서 제가 무상이라 그랬어요. 공짜로 받는 건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니야. 왜냐면 빚을 떠안았으니까. 약간 유상성이 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5천 빚을 떠넘기는 에 대해서 사모님은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라고 표현해요. 근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아까 비과세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어머님이 아들한테 부담부 증여해 준 거에 양도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비과세니까. 그러면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니까 그리고 명의는 아들한테 갔고 그러면 뭐 세금도 안 내고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세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절세법을 놔두고 어떻게 하냐. 주변에 이제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있잖아 아들한테 그거 저기 언니가 갖고 있는 집 2억 그거 2억 원에 파는 식으로 그냥 매매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써. 무슨 증여를 해 부담 뭐 그렇게 그냥 매매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그래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2억 원에 파는 것처럼 가짜 매매 계약서 써요. 아들은 그냥 공짜로 사실 받는 건데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를 징여로 추정하는 법을 들고 있어요. 왜? 실제 부모 자식 간의 매매를 잘 안 하니까. 공짜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는 간단하지. 2억 원의 자금이 아들은 어디서 났을까? 엄마는 2억 원 그 주택자금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썼을까? 이것만 찾아보면 2억 원 아들이 있지도 않았구나. 엄마가 어디서 빌려가지고 아들 줘가지고. 아들은 그 돈 다시 엄마한테 매매대금 쪽으로 줘서. 그 엄마는 그거 받아서 다시 엄마가 빌려온 돈 2억 원을 갚았구나. 결국 아들은 2억 원의 매매대금으로 주택을 산 게 아니고 공짜로 엄마 명의 집 2억 원을 가졌구나. 라고 하면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가 아니라 징여가 된다는 거죠.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징여를 받으면 2억 원짜리가 징여세가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본세 2천만 원 내고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400만 원의 가산세에다가 연이자 10%씩 하게 되면 아들은 갑자기 그렇게 한 가짜 행동 때문에 몇 천만 원의 징여세를 두들겨 맞고, 엄마는 이렇게 가짜 계약서 쓴 것 때문에 또 이 비과세나 뭐 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양도세 같은 게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또 어쨌든 그러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비전문적 조언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부담부 징여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담부 징여는 상황별로 약간씩 다 세금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징여세 고급자예요. 징여세 고급자는 상속 공제, 아까 5억 원 상속받을 때는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더 많은 상속 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징여 공제는요, 배우자한테 6억, 자녀한테 5천 이런 것들은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은 미리미리 젊었을 때부터 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 여럿에게 나눠줌으로써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징여세만 내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땐 재산이 거의 없겠지. 그러면 그 상속세를,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 뭐 몇 년 내, 뭐 5년 내에 징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 가면서 징여를 미리미리 해주면은 결국 징여세도 싸게 내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징여를 통한 양도세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양도, 상속, 징여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양도, 상속, 징여 전편에 대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정도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에 이제 내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 한 5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징여하지 않고 상속하는 게 유리해요. 왜? 뭐 징여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은 징여세 내니까. 근데 5억 원은 그냥 상속해도 세금은 상속세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상속이 유리하겠죠. 만약에 내가 남길 재산이 5억 원에서 10억 사이 된다? 그래도 상속이 유리해. 왜냐면 배우자 살아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를 하는데 10억이 넘었을 때부터는 이제는 사전에 미리미리 징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할아버지 사례처럼 100억까지 돼도 사전 징여를 해주고 나서 뭐 5년, 10년을 넘게 살았다. 대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이제 좋은데, 뭐 아까처럼 그냥 돌아가실 쯤 100억 남긴 것도 여러 명에서 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 2, 3억 주고 산 뭐 상가인데 그게 땅값이 엄청 올랐어. 그래갖고 지금은 한 3, 40억 대. 그럼 지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겠죠. 그 절반이 양도세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 자녀가 여럿이야. 배우자도 있어. 그러면 1, 2인한테 줄 때는 징여세가 징여공제 이상 되게 되면 세금이 많지만 다수의 지분으로 뿌려주면 어떻습니까? 뭐 5천만 원, 1억 또는 뭐 배우자는 6억인데 뭐 약간만 좀 10% 세금만 낸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 30억 원 또는 40억 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쫙 나눠주면서 징여세는 한 돈 1,000만 원씩 각 인당. 그러면 한 10명한테 나눠주면 징여세만 1,000만 원씩 냈다. 그러면 뭐 한 1억밖에 안 냈는데 그 재산의 전체 합은 30억이야. 그걸 5년 뒤에 그 자녀가 팔았어. 그럼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겠죠. 왜냐하면
시세대를 평가해서 여러 명한테 나눠줌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유재산이 올라서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것은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시면은 아주 이제 유연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제 상속과 상속세 절세 10계명이라고 하나씩 좀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강연을 드리면은 나는 뭐 여태까지 상속세 그 준비도 안 해보고 처음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남길 재산이 뭐 몇십억 되는데 지금 세금이 절반이야? 뭐 어떡하지? 합법적 절세를 하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냐면 야 이거 재산 팔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자. 현금화 시켜서 다 뭐 예를 들어서 장롱 밑에다 숨겨놓고 요거 상속세 신고 때 누락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같은 걸 인출하거나 그걸 2억 원이 넘거나 2년 내 5억 원이 넘게 이렇게 재산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그것은 현금으로 상속해 준 걸로 그냥 해버려요. 추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화 시켜가지고 한 것이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라. 상속개 시전 2년 내 은행에서 함부로 인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전 2년 내 대출 받았으면 사용처리 하려라.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쓸 게 있어갖고 대출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대출 10억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돌아갔을 때 대출은 빚이기 때문에 재산을 까.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받은 건요. 아까 재산을 판 것과 똑같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개 시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출금을 다시 애들한테 상속해줬다, 현금 상속해줬다라고 추정한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 만약에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자녀한테. 그래야 아버님이 사망 전에 대출 받으신 돈으로 어떤 걸로 썼어요 라는 거 소명해줘야지 그게 현금 상속이 아니지. 그걸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상속인이. 그러면 다 현금으로 받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난 안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처분재산이나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진짜로 그게 맞으면 현금이 아니면 내가 어떤 쓴 돈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셔야지 상속세 절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증여할 재산은 장기계획 10년 단위로 조속히 증여해 줌으로써 절세를 하시라는 거, 상속세도 양도세도 절세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렸고요. 공과금 장래비용 채무가 있으면 증빙을 챙겨라. 이게 뭐냐면 상속증여세는 또 특히 상속세는 이제 빚에 대해서 빼준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빼기 부채를 빼주는데 빚이 아버님이 세금 내야 될 거 공과금, 장래비용, 또 채무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한 내역을 빼주지 상속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되면 빼주지 않아요. 특히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좀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제 평소에는 안 찾아뵙다가 만약에 갔어. 그러면 뭐 해주냐면 아버님 병원비 밀린 거 얼마예요? 뭐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가 이렇게 결제해주고 가. 그게 뭐 효도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결제해주고 가면은 그게 아버님의 빚을 내가 갚아준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아버님의 빚이 빚으로 안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에서 그 병원비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자면 빚을 안 갚아주는 게 오히려 더 절세 관점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을 남긴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싫어해요. 그걸 빼돌려갖고 어떻게 할 그런 아이디어를 갖기도 하는데요. 금융재산은 좋아요. 바로 남긴 예금 이거 빼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금융재산은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최대 2억 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남기면 20%는 2억 원을 빼고 8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속세 절세 관점에서 좋고요. 그래서 금융재산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신고 및 신고세액 공제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나오면요. 무조건 세무조사합니다. 주로 이제 금융조사를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신고를 하고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성실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불성실하게 하게 되면 추징받고 세액공제도 안 되니까 되게 불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한 신고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재산, 가업상속재산공제라고 있는데요.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500억까지 세금이 없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거는 금액이 진짜 100억, 200억, 300억의 가업 재산인 경우에는 진짜 가업상속공제 받아야 되지만 가업으로 물려받는 게 뭐 30억 미만의 재산이다 라고 하면은 유불리가 있어. 30억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상속세는 안 낼 수 있어도 나중에 그 가업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다 라고 했을 때 시세대로 받아서 시세대로 파는 걸로 보지 않아요.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은 그 취득가액을 돌아가신 분이 산 금액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3억 주고 산 그 가업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30억 됐어. 차라리 그 30억에 대한 것을 시세대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게 더 싸고 그냥 상속세 당장 안 내려고 가업상속공제를 다 받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가업 부동산을 팔았어 30억에. 그러면 양도차익이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7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절반 이상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업상속 재산공제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가업상속공제 받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은 사망 후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세 없다. 아까 이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양도세 때 잠깐 드렸었어요. 그 5천만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10억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느냐. 자기가 직접 팔면은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낸다, 양도세를.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해주면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으니까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라. 그리고 그게 시세가 10억이라는 걸 신고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10억이라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시 6개월 내에 팔잖아요. 그 부동산을요. 그러면 10억에 상속받은 거예요. 왜냐면 현금화 됐잖아. 10억짜리 재산이잖아.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상속공제 10억 받으면 세금은 없고요. 그러면 10억에 받아서 10억에 판 꼴이니까 양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은 사망 후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와 증여세 절세신계명에서 부동산 증여가 현금 증여보다 증여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증여는 기준 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고 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싸니까 시세보다 증여세는 덜 낼 수 있지.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기준 시가가 되고 나중에 시세대로 팔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 때문에 절대 증여세 계산할 때 기준 시가로 증여세 한다 이런 사람은 프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때문에 그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통장에다가 이체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무신고하고 10년 내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할 때 추징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아까 자녀에게 주택을 공짜로 주고 싶은데 이거 매매 형태로 가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나중에 들키면 이거 나중에 징역세 추징받을 때 문제된다. 그래서 가짜 유상양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작을 때 증여해 주는 건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자녀는 공제가 작으니까 그리고 키워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커졌어. 그럼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해 줌으로써 절세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업을 살아생전에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법인회사만 물려줄 수 있어요. 주식 증여로. 그리고 뭐 현금을 증여해 줄 때 증여를 해줄 때는 창업자금 같은 걸로 증여해 주면 세금이 싸다는 우리 이제 세법 조항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직접 사는 건 괜찮지만 내 친인척이 뭐 회사 하는데 주식을 명의만 빌려줘. 그런 거 하시면 나중에 세금을 맞을 수 있어요. 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도 잡아주면 안 되고 뭐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험을 통한 상속증여 절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도 냈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 10억이 내 자녀에게 나오는 그런 상품에 내가 들었어. 내가 보험료를 다 냈어. 그럼 내가 죽었어.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보험금 10억을 받아요. 우리 자녀는 상속세 또는 뭐 살아생전에 내가 상해보험을 받아서 증여세 10억을 받았으면 낼까?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받은 그거 보험금 그거 공짜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속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느냐?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가 죽으면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는 거가 되면은 보험료로 이제 자녀가 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을 때 자녀는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금융재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만큼 베네핏을 받았어요?
베네핏을 받았죠. 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증여세를 안 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걸 또 변칙을 쓴단 말이에요. 악용, 편법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세무사 강연을 들어봤더니 내가 죽을 때 보험금 5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네가 받으면은 상속증여세가 없댄다. 그럼 너는 5억 원을 그냥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네가 나를 통해서 보험을 들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내가요 보험료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낼 돈도 없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럴까봐 내가 너한테 그 보험금 5억 나오는 게 물어보니까 일시납으로는 2억을 보험료를 내면 된다더라. 내가 너한테 2억 원을 줄 테니까 네가 당장 내일 가서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라고 하면 이제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5억 나오는 보험금 일시납으로 들었어.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들이 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그게 끝날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처럼 재산이 상속증여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뭡니까? 세무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보험료 아들이 낸 2억 원 어디서 났을까?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가. 그럼 아들은 돈이 없는데 그때 부모가 줬구나. 이게 밝혀지는 순간 자기가 보험료를 낸 게 아니고 부모가 실제 낸 거가 되니 결국 나중에 다 상속증여세를 추징받게 되니까 그런 편법을 쓰지 마시라. 진짜 원칙적으로 어렵더라도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이런 걸 실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를 사용할 때는 절세 효과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절세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한테 확인해라고 했고요. 상속 또는 이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할 때도 내가 죽고 나서 자녀 간에 유류분 다툼, 소송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상속 증여는요. 양도 상속 증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 상담하셔야 됩니다. 왜? 저희 세무사들한테 이득을 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무사들은요. 양도 상속 증여를 상담해주고 그대로 만약에 실행해서 절세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상담 때문에 추징을 받게 되잖아요. 세금을요. 그럼 저희들은 가산세를 물어줄 의무가 있어요. 저희 직업은요. 근데 다른 직업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실행하시면 보험에 드는 꼴이에요. 가산세 보험에.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세요. 사후에 벌어진 것을 줄여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 세무사가 아니고 그냥 브로커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상담하셔서 절세도 도모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귀책도 세무사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그 사전에 상담하시고요. 그 상속이 발생했다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한이에요. 6개월까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앞으로 양도상속증여세를 전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냐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돼요. 증여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는데요. 사전에 증여세 상담하시고 3개월 내에 신고하시고요. 양도하시고 2개월 내에 양도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양도에 따른 세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세무사가 많이 세금을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5년 내에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무사가 혹시 적게 해가지고 오히려 세무서로도 추징받았다? 그러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물어준다. 이거를 아시고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양도상속증여세 관련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반드시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